최진우 의사가 몰래 내 손에 쪽지를 쥐어줬다. 쪽지에는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도망치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들이 쉬는 날을 요양원에 보내 내 모든 재산을 가로챌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엄청난 비밀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내 이름은 김수진, 올해 70세다. 45년 동안 나는 내가 효심 깊고 착한 아들 이준호를 키웠다고 믿어왔다. 준호가 내 삶에 찾아온 건 2살 때였다. 버려진 아이였던 준호를 남편과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입양했다. 나는 그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내 청춘을 바쳐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준호는 며느리 박미림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녀 이지혜와 함께 나의 유일한 의지처가 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 화요일 그저 평범한 건강검진이었던 그날 내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최진우 의사는 오랜 친구이자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사였다. 그는 평소처럼 나를 진찰했지만 나는 그날따라 그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혈압을 재주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수진 씨, 몸 상태 아주 좋으세요. 최 의사의 목소리는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다. 검사 결과도 완벽하고 심장도 아주 튼튼하시고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겠어요. 하지만 내가 일어나 가방을 챙기려 할 때 나는 그가 등 뒤에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내가 가방을 짚는 순간 최 의사는 재빨리 접힌 쪽지 한 장을 내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의 동작이 너무 빨라서 나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뻔했다. 수진 씨, 몸조리 잘하세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은 겉으로 보이는 전부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을요. 그 말은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왜 그렇게 몰래 쪽지를 건네는 걸까? 진료실을 나설 때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나는 집에 가서 쪽지를 보기로 결심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최 의사는 한 번도 그렇게 당황한 적이 없었다. 그는 평소 진지하고 전문적인 사람이었다. 준호가 10대였을 때부터 우리 가족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왜 지금 와서 이런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와 미림, 지혜는 거실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미림은 서리 몇 장을 들고 있었는데 내가 돌아오자마자 등 뒤로 감췄다. 어머니, 진료는 잘 받으셨어요? 상태는 어떠세요? 준호가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아무 일 없어, 아들. 의사가 아주 건강하대.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었다. 미림과 준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는데 나는 그 눈빛을 똑똑히 보았다. 왜 그들은 실망한 표정일까? 혹시 의사가 내가 중병에 걸렸다고 말해주기를 바랐던 걸까?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지혜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차갑게 들렸다. 그럼 할머니는 앞으로 인생을 즐길 시간이 많다는 뜻이네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나는 집안 분위기가 매우 기이하다는 것을 느꼈다. 준호는 나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미림은 한두 마디로만 대답했다. 지혜는 아예 내 시선을 피했다. 공기 중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다 괜찮아요. 준호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냥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저녁 식사 후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왔다. 이 집에는 분명히 뭔가 있었다. 최 의사의 쪽지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쪽지를 꺼내 펼쳤다. 그 내용은 나를 순식간에 지식시켰다. 수진 씨, 어제 따님 며느리 미림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의 정신 상태에 대해 묻고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써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수진 씨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 합니다. 그리고 수진 씨의 유산과 부동산에 대해서도 캐물었습니다.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도망치세요. 최의사의 글을 읽는 내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내 가족이라니. 내가 피땀 흘려 키운 아들,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 그리고 가장 아끼던 손녀라니.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 이상한 눈빛들, 옹성거림, 숨겨진 서류들. 그들은 내가 건강해서 실망한 것이 아니었다. 의사가 그들의 계획에 협조하지 않아서 화가 났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집안의 어떤 작은 소리도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똑똑히 들으려 했었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 나는 이 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새벽 2시. 나는 부엌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살금살금 일어나 방문에 귀를 기울였다. 준호와 미림. 지혜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똑똑히 들렸지만 모든 단어가 내 귀에 선명하게 들어올 만큼 충분히 큰 소리였다. 그 빌어먹을 의사가 협조를 안 해줬어. 미림은 잔뜩 화가 난 목소리였다. 내가 그 할망구가 거의 치매라고 가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가습을 끄는 것도 잊어버린다고 말했는데도 자기는 건강하다고 고집하잖아. 진정해, 여보. 준호가 그녀를 달랬다. 다른 의사를 찾으면 돼. 서류에 서명해줄 의사는 분명 있을 거야.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해요? 지혜가 물었다. 저는 이미 미국 대학에 합격했어요. 지금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할머니가 5년, 10년 후에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지혜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준호가 꾸짖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서둘러야 해. 이 집 시세가 거의 1억 원이고 어머니의 퇴직금과 예금까지 합치면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말이야. 미림이 차갑게 덧붙였다. 잘 들어.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건 늙은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이 곧 유산을 상속받을 줄 알고 결혼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직 살아계시고 계속 우리 돈을 쓰고 있잖아. 우리 돈이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그 말을 되뇌며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 돈은 나와 돌아가신 남편이 한 방울 한 방울 피땀 흘려 번 돈이었다. 그들이 감히 탐내다니. 좋아. 내일 변호사를 찾아갈 거야. 준호가 계속 말했다. 의사를 거치지 않고 어머니를 직접 팽이무능력자로 선언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볼게.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만약 그게 안 통하면 미림이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할머니의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서 스스로 요양원에 가고 싶게 만들 거야. TV를 치우고 밥도 안 주고 그냥 짐 덩어리처럼 대하는 거지. 어차피 원래 그런 존재였잖아. 엄마, 아빠,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지혜가 말했지만 이내 덧붙였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할머니를 사랑하는 척하는 연기는 이제 지겨워요. 맨날 우리 대화에 끼어들고 이것저것 묻는 게 정말 짜증나요. 내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어린 준호를 돌보기 위해 매일 18시간씩 일하며 먹여 살린 사람들이라니. 나는 그들을 위해 꿈을 포기하고 친구를 포기하고 내 인생을 포기했다. 저 15살 생일 기억나요? 지혜가 계속 말했다. 그때 할머니가 그 끔찍하게 못생긴 빨간 원피스를 사줘서 강제로 입게 했잖아요. 친구들이 다 저를 비웃었죠. 그날부터 저는 언젠가 할머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맹세했어요.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미림이 목소리를 높였다. 할머니는 항상 자기가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지 준호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과시하려 들어요. 마치 성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준호를 입양한 것뿐이잖아요. 준호를 이용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운 것뿐이라고요. 됐어.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하는 소리였다. 들어.
다음 주에 내가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할 거야. 아주 좋은 요양원을 찾았다고. 거기에 어머니 또래 친구들도 많고 더 좋을 거라고 말할 거야. 만약 거부하면 플랜 B를 시행하는 거지. 플랜 B가 뭔데요? 지혜가 물었다. 정말 할머니를 미치게 만들 거예요? 그래. 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가 약을 바꿔치기 하고 물건을 숨기고 어머니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거야. 한 달도 안 돼서 어떤 의사라도 어머니를 치매라고 판단할걸. 그들의 말은 마치 망치처럼 내 심장을 세차게 때렸다. 그들은 단순히 내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정신을, 내 존엄을, 내 이성을 파괴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자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미친 할망구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거 정말 완벽하다. 미림이 흥분해서 말했다. 일단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집을 팔고 퇴직금도 받아서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맞아. 준우가 덧붙였다. 가장 좋은 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겉으로는 우리가 병든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효심 깊은 가족으로 보일 테니까. 그들은 웃었다. 세 사람은 무슨 대단한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한바탕 웃어댔다. 그들은 나를 비웃고 있었다. 내 순진함을, 그들에 대한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비웃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 부서져 내렸다. 내 심장이 아니었다. 내 심장은 최 의사의 쪽지를 읽었을 때 이미 부서졌으니까. 부서진 것은 인간의 선함에 대한 나의 맹목적인 믿음이었다. 진심은 진심으로 통한다고 믿었던 나의 순진함이었다. 가족은 신성불가침하다고 믿었던 나의 신념이었다. 내일 아침 일찍 가서 할머니의 모든 신분증과 카드를 복사해둘 거야. 미림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몰래 사용해도 할머니는 눈치채지 못할 거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준우가 동의했다. 나는 할머니 서류를 뒤져봐야겠어. 유언장 같은 게 있을 거야. 우리가 좀 수정할 수 있겠지. 수정이라니? 어떻게 수정해요? 지혜가 물었다. 할머니가 정신착란 때문에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남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유일하게 할머니를 돌본 사람이니까. 준호가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정말 천재야. 지혜가 존경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누가 의심하면 어떡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미림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할머니는 친구도 없고 우리 말고 다른 친척도 없어. 그냥 외로운 할머니일 뿐이고 우리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고. 누가 할머니 편을 들어주겠어? 그들의 말이 맞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가 없었다. 준호를 온전히 돌보기 위해 나는 대부분의 친구들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다. 형제자매도 없었고 부모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나는 확실히 절대적인 약자였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들이 결코 알려고 하지 않았던 사실이. 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한세를 완전히 뒤집을 비밀을.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그는 나에게 사랑과 추억만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지난 수년간 내가 숨겨왔던 유산을 남겼다. 그것은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있는 2억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이었다. 하나로 약 3억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나와 더불어 내가 해외에 투자하여 매입한 세 채의 부동산도 있었다. 나는 준호에게 한 번도 이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다. 그가 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는 그저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상속받기 위해 내가 죽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좋아. 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들 계획을 숙지한 것 같군. 내일부터 시행에 옮기는 거야. 기억해.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사랑 넘치는 가족 연기를 해야 해. 당연하지. 미림이 대답했다. 나도 연기 정말 잘하거든. 내가 할머니를 더 사랑하는 척할 수도 있어. 나는 그들의 발소리가 각자의 방으로 향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최 의사의 쪽지를 꽉 쥐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겁에 질린 피해자처럼 도망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45년간의 긴 꿈에서 깨어난 여자처럼 떠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나는 계획을 세웠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지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정신이 또렷하게 느껴졌다. 나는 빠르고 현명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김수진이라는 이 늙은 할머니를 과소평가했지만 곧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게 될 것이다. 새벽 5시 그들이 모두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나는 가장 작은 여행 가방을 몰래 꺼냈다. 신분증, 갈아입을 옷 몇 벌, 약,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 계좌 정보가 적힌 작은 수첩만 챙겼다. 떠나기 전 나는 미래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그리고는 뭔가 잊어버린 척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특히 준호와 미림의 방 앞을 지나갔다. 예상대로 그들은 이미 깨어나 그날의 계획에 대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미림은 내 카드를 복사할 것이라고 말했고 준호는 변호사를 만나 행위 무능력자 선언에 대해 문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할머니가 의심할까요? 미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럴 리가 없어. 준호가 대답했다. 어머니는 너무 늙었고 너무 속기 쉬워. 게다가 뭘 할 수 있겠어? 갈 곳도 없고 비상금도 없고 친구도 없어. 우리가 어머니의 전부잖아. 정말 한심해. 미림이 경멸하듯 말했다. 70살이나 돼서 아직도 우리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니. 가끔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해.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건 할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남편 죽고 나서 재혼할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굳이 여기 남아서 완벽한 할머니 노릇을 하려고 했지. 이제 그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준호가 차갑게 결론지었다. 완벽해. 나는 그들이 몰락할 만한 증거를 녹음했다. 나는 휴대폰을 챙겨 문을 나설 준비를 했다. 부엌 식탁에 쪽지를 남겼다. 시장에 좀 다녀올게. 늦게 돌아올 거야. 수진, 나는 그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치매 걸린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정교한 도피를 계획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택시를 잡아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향했다. 수요일 아침이었다. 가족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까지 나에게는 몇 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은행에서 나는 상당한 현금을 인출했고 내 비밀 계좌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창고 직원은 김민지라는 젊은 여직원이었다. 내가 400여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건 위험해요.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다. 아주 확실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은행을 나와 나는 다시 다른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의 최고급 로열 호텔로 향했다. 다음 단계를 계획할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로열 호텔은 완벽했다. 은밀하고 편안하며 세심한 서비스로 내 사생활을 보장해 주었다. 몇 번 예약하시겠어요? 프런트 직원은 우아한 중년 여성이었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집안일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녀는 전문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1층에 있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을 배정해 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흥분이 동시에 일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스위트룸은 아름다웠다. 넓고 밝았으며 서울 시내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고 없는 것이 없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처음으로 감정을 표출하도록 나 자신을 허락했다. 나는 울었다. 45년 동안 나를 배신한 아들을 키워온 것에 대해 울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도 몰랐는지에 대해 울었다. 그들이 싫어하는
완벽한 할머니가 되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해 울었다. 울음을 멈춘 후 나는 눈물을 닦고 계획을 시작했다. 수첩을 꺼내 할 일 목록을 작성했다. 첫째, 스위스 자산관리사와 연락하여 계좌를 활성화한다. 둘째, 서울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한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탐정사무소를 찾아 가족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악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 오후 2시 내 휴대폰이 울렸다. 준우였다. 어머니, 어디세요? 2시인데 아직 안 돌아오셨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초조하게 들렸지만 나는 그 초조함 속에 짜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괜찮아, 아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 자신을 위한 휴가를 보낸 지 너무 오래됐어. 며칠간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단다. 자신을 위한 휴가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대체 어디 계신데요?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시내에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있어. 나는 반만 진실을 말했다. 걱정 마. 볼일 끝나면 돌아갈게. 엄마, 이건 어머니답지 않아요. 어디 가실 때마다 항상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미림도 걱정하고 지혜도 걱정해요. 우리가 어디 계신지 알아야 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나를 놀라게 하는 감정을 들었다. 바로 공포였다. 그는 내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있잖아, 준우.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벌써 70세야. 내 스스로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할지 결정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니? 전화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이러시면 정말 걱정돼요. 평소 같지 않으세요. 약은 제때 드시고 계세요? 그가 물었다. 그 말에서 나는 그의 전략을 알아챘다. 그는 이미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밑밥을 깔고 있었다. 아주 괜찮아, 아들. 이렇게 정신이 또렷한 적이 없었어. 나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즉시 휴대폰을 껐다. 그들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조용함이 필요했다. 그날 오후 나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법률 사무소를 선임했다. 수석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김지훈 변호사였다. 내가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말한 막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듣고 그는 직접 나를 맞이했다. 저는 전폭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내가 설명했다. 제 가족이 저를 행위 무능력자로 선언하여 제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음모임을 증명할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내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동안 귀에 깊게 들었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김수진 여사님, 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따님 며느리, 가족의 계획은 노인 학대, 사기 미수, 심지어 공문서 위조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고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방식으로요. 김 변호사가 웃었다. 그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았을 때의 미소였다. 김수진 여사님, 우리는 아주 즐겁게 협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가장 뛰어난 팀을 배정하여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그에게 준우를 입양한 이야기, 남편의 죽음, 수년간의 희생, 비밀 유산,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는 꼼꼼하게 필기했다. 비밀 계좌에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물었다. 현금 2억만 달러에 해외 부동산 세 채의 시세가 약 1억만 달러 정도 더해서 하나로 대략 4, 9억 원 정도 됩니다. 내가 대답했다. 김 변호사는 펜을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김수진 여사님, 당신은 단순히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매우 능력 있지만 가족들에게 심각하게 과소평가된 여성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줄 겁니다. 지난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심으로 웃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나는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나는 휴대폰을 켜 메시지를 확인했다. 준호에게 37통, 미림에게 15통, 지혜에게 8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절망적이었다.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수진 씨,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엄마, 어디세요? 아빠가 어머니가 곤란해질 거라고 하세요. 나는 준호에게만 답장하기로 했다. 나는 잘 지내. 걱정 마. 준비되면 돌아갈게. 답장은 순식간에 날아왔다. 이건 비정상적이에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세요. 미림이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니. 정말 웃기는군. 45년 동안 미림은 나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또다시 거짓말과 조종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변호사가 전화했다. 김수진 여사님,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전에 본 적 없는 미소를 지었다. 제 사립 탐정이 조사를 시작했고 중요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며느리 박미림 씨가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왔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소리쳤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들끓었다. 그녀는 당신도 모르는 카드 5장을 발급받아 총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졌습니다. 모두 명품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데 썼고 지난달에는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저는 제주도에 간 적이 없어요. 내가 혼란스러워 말했다. 당신이 아닙니다, 여사님. 그들이 다녀온 겁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 돈으로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왔지만 당신에게는 미림 씨 어머니가 아파서 친정에 다녀온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 기억은 마치 따기처럼 내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나는 미림이 어머니가 위독해서 급히 돌봐드리러 가야 한다며 울었던 것을 또렷이 기억했다. 나는 심지어 그들에게 여행 경비까지 주었다. 위조 카드로 사용한 돈에 더해서 말이다. 김 변호사님, 탐정이 또 뭘 알아냈죠? 나는 답을 듣기 두려운 마음으로 물었다. 아들 이준호 씨는 8개월 전에 실직했지만 당신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당신의 예금과 퇴직금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당신이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다고 증명해줄 의사를 찾기 위해 3명의 다른 의사들과 접촉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진실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더 깊이 박혔다. 그들은 단순히 내 돈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몇 달 동안이나 이미 훔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미쳤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행동을 시작했다. 그럼 내 손녀 지혜는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도 비밀이 있습니다. 김수진 여사님. 그녀는 임신 3개월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아빠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아이의 아빠는 50대 기혼 남성으로 이혼하고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는 작은 소리로 외쳤다. 내 손녀, 내가 직접 키운 아이가 미래를 망칠 이런 추문에 휘말리다니. 더 놀라운 소식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미림 씨는 지난 2년 동안 이웃 박철수 씨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탐정이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박철수 씨라면 옆집 김수정 씨 남편 말인가요? 나는 옆집의 온화한 아주머니를 떠올리며 물었다. 맞습니다. 미림 씨와 박철수 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모텔에 갔고 이준호 씨는 계속 미림 씨가 요가 수업에 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너무나 잔혹했다. 그들이 나를 정신병으로 몰아 내 인생을 파괴하려는 교활한 계략을 꾸미는 동안 그들 각자는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었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김 변호사님, 이 모든 것을 기록해 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거짓말, 모든 절도, 모든 배신을요. 제가 그들과 대면할 때 증거를 그들의 얼굴에 던져줄 겁니다.
물론입니다. 김수진 여사님.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당장 그들과 대면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더 깊이 파도록 두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날 오후 나는 수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새 옷을 샀다. 서울 도심의 최고급 백화점에 가서 아름다운 원피스 3벌을 샀다. 우아한 검은색, 화려한 빨간색,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는 느낌을 주는 에메랄드 그린색이었다. 새 신발과 가죽 가방도 샀고 심지어 최고급 살론에 가서 머리까지 했다. 스타일리스트는 이지은이라는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3시간 동안 내 머리를 만져주었다. 어머니, 머릿결 정말 좋으세요. 그녀가 머리를 만지면서 말했다. 왜 그동안 그렇게 대충 하고 다니셨어요? 오랫동안 나는 내가 꾸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투명한 할머니로서의 기능만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 날들은 끝났어요. 이지은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제가 다 해드리면 여왕님처럼 보일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나를 마주보고 있는 여인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세련되고 우아한 헤어스타일과 하이라이트 염색은 내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나는 강력해 보였다. 그날 저녁 코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나는 준호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드디어. 대체 어디서 죽었어? 그의 목소리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나를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내 자신을 돌보고 있었어, 아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있잖아? 몇 년 동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 며칠간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단다. 엄마, 그만하세요. 그렇게 실종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계신지 알 권리가 있어요. 권리. 나는 그 2단어를 공중에 올려 퍼지게 했다. 내 가족이 언제부터 나에게 권리가 생겼니? 어머니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시작했을 때부터요. 그가 대답했다. 또 시작이군.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이야 하는군. 70세 여인이 며칠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 비정상적인 행동인가? 그래요. 만약 그 여인이 예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면요. 저는 어머니가 전문의를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기이해요. 전문이라니. 나는 순진한 척 물었다. 어떤 종류의 전문의 말이야, 준호. 정신과 의사요. 어머니의 이런 감정적, 행동적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야죠. 정말 완벽해. 그는 내가 녹음 중인 전화에서 자신의 의도를 직접 시인했다. 있잖아, 아들. 네 말이 맞아. 나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말했다. 나는 그가 전화 저편에서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래. 나는 완전히 이해해. 나는 사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 노인 학대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 그리고 심리 조종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를 찾아야 해.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계속 해왔던 일이니까. 전화 저편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준호. 나는 미리미 내 이름으로 위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네가 나를 행위 무능력자로 선언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네가 그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엄마, 너무 터무니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의사를 만나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또 뭘 알고 있는지 알아, 준호? 나는 네가 8개월 전에 실직하고 내 돈으로 생활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나에게 거짓말했다는 것도. 나는 그 제주도 여행이 내 돈을 훔쳐서 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또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때 법정에서 증거를 보면 너는 깜짝 놀랄걸. 어머니는 미쳤어요. 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자신감이 없었다. 미쳤다고? 어젯밤에 나는 너희들이 내 약을 바꿔치기 해서 나를 정말 미치게 만들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들었어. 이것도 내가 미쳐서 생각한 망상일까?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가족처럼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준호.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가족은 너희들처럼 나를 배신하지 않아. 가족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한 사람의 정신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지 않아. 엄마, 제발. 저는 어머니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거예요. 유일한 기회. 지금 모든 것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내게서 훔쳐간 모든 돈을 돌려줘. 만약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쩌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야. 우리는 자백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아들. 좋은 밤 보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지난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없이 평온함을 느꼈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고 나는 모든 패를 쥐고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내 기분은 롤러코스터 같았다. 내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다. 가족들이 걸어오는 죽음의 연속 전화였다. 처음에는 그들이 감정 공세를 펼쳤다. 지혜는 나를 너무 보고 싶다고 울먹이는 음성 메시지를 보냈고 미림은 모든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준호는 집에 돌아와 일을 명확히 하자고 애원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협박으로 전략을 바꿨다. 준호는 어머니,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머니의 통제 불능한 행동은 우리가 후견인 선언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다행히 김 변호사는 이미 내 마음의 준비를 시켜두었다. 김수진 여사님, 그들이 신청하도록 두세요. 회의에서 그가 내게 조언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당신의 정신 상태가 매우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3명의 권위 있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기간 동안 내 사립탐정도 바쁘게 움직였다. 매일 오는 보고서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수진 씨, 당신이 사라진 후 가족들이 계획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는 주간 회의에서 내게 말했다. 어제 준호 씨가 당신의 은행에 가서 당신의 계좌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당신이 정신붕괴를 겪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일시적으로 당신의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은 뭐라고 했나요? 내가 물었다. 다행히 그 은행의 지점장은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는 준호 씨에게 계좌를 움직이려면 합법적인 법률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오랫동안 버티다가 결국 경비원에게 쫓겨났습니다. 또 다른 건요? 네. 미림 씨가 당신의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녀가 경매 웹사이트에 당신의 골동품 가구 몇 점을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또한 당신의 보석 여러 점을 전당포에 가져갔지만 주인이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신구들은 누가 봐도 어르신의 물건이었고 미림 씨는 자신의 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심장이 콕 내려앉았다. 그 보석들은 돌아가신 남편이 내게 준 것이었고 수십 년 동안 내가 소중히 간직해온 보물이었다. 그리고 당신의 손녀 지혜, 그녀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당신이 심각한 알츠하이머병에 걸렸고 가족들이 당신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이 핑계로 몇몇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할머니의 치료비를 모으는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실 하나하나가 이전 진실보다 더 나를 아프게 했다. 그들은 내 돈을 훔칠 뿐만 아니라 내 명성까지 훼손하고 있었다. 심지어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갈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탐정이 계속 말했다. 어젯밤 그들 3명이 당신 집에서 강동수라는 남자와 만났습니다. 우리가 정보원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이 강동수라는 남자는 서울에서 매우 유명한 위조 문서 상습범입니다. 특히 위조 증명서를요. 위조 증명서라니. 내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들은 의사 진단서를 위조하여 나를 행위무능력자로 판단하게 할 작정이었다. 강동수는 병원 기록과 의사 서명을 위조하는 전문가였다.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가로채려는 것이 아니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범죄까지 저지를 작정이었다. 김 변호사님, 그날 오후 나는 즉시 전화했다. 우리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지체하면 그들이 위조 문서를 손에 넣을 수도 있어서 골치 아파질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진 여사님, 2단계 계획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2단계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기발했다. 그들과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그들이 대중 앞에서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새로 산 검은색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가장 좋은 장신구를 착용하고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향했다. 나는 호화주택을 보겠다고 예약했고 특히 수십억 원짜리 매물을 지점했다. 장 여사님, 안녕하세요. 나를 맞이한 부동산 중개인은 김민준이라는 신사였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고가 매물을 찾으시는군요. 맞아요. 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제 인생의 단계에 맞는 집을 찾고 있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보안이 좋은 곳으로요. 문제 없습니다. 분명 좋아하실 만한 매물 3개가 있습니다. 김민주는 몰랐지만 내 탐정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오전 11시 우리가 2번째 집을 보고 있을 때 준호와 미림, 지혜도 같은 부동산 회사에 나타날 예정이었다. 우리가 웅장한 호화주택을 구경하고 있을 때 나는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김민준에게 말했다. 아는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로비로 내려가자 과연 그들 3명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다른 부동산 중개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집을 팔고 싶습니다. 준호가 말하는 것이 들렸다. 이건 저희 어머니 집인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저희가 재산을 처리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법적 권한이요? 그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다.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서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미림이 긴장하며 덧붙였다. 하지만 며칠 안에 넣을 겁니다. 일단 감정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계단 위에서 크게 말했다. 그들 3명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그들의 공포에 질린 표정은 영화로 찍어도 될 정도였다.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림은 입을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지혜는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에? 준호가 더듬거렸다. 너희들과 똑같이 뭐. 나는 여유롭게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나는 집을 사러 온 거지 팔러 온 게 아니란다. 내 부동산 중개인 김민준이 직업적인 미소를 띠고 다가왔다. 장 여사님, 이분들이 가족이십니까?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아니, 예전에는 그렇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요. 준호가 위험 있는 척하려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무엇을 이야기할 거니, 준호? 너희들이 내 동의 없이 내 집을 팔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까? 너희들이 위조하고 있는 가짜 서류에 대해 이야기할까? 아니면 너희들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법적 권한에 대해 이야기할까? 다른 부동산 중개인은 혼란스럽고 당황한 표정이었다. 죄송합니다. 그가 우리를 가로막았다. 만약 이 부동산에 소유권 분쟁이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떠한 감정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분쟁 같은 거 없어요. 미림이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그냥 할머니가 최근에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그래요. 내가 정신 상태가 안 좋다고요? 나는 목소리를 높여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6억억 원짜리 호화주택을 보러 다니는 건가요? 김민주는 놀라서 입을 벌렸다. 6억억 원이요? 6억억 원. 지혜가 작은 소리로 외쳤다. 맞아. 사랑스러운 손녀야. 나는 그녀에게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 할머니 김수지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저는 김민준 부동산 회사에 있습니다. 제 가족이 무단으로 제 집을 팔려고 시도했고 자신들이 법적 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증거를 수집해 주시겠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김수진 여사님, 제 사람들이 15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더없이 평온했다. 이제 변호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내가 선언했다. 그때 너희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대체 어떤 법적 서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손에 넣었으며 무슨 권리로 내 집을 팔려고 하는지 잘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준우가 내게 다가오려 했다. 엄마, 이건 다 오해예요.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아니, 나는 단호하게 한 걸음 물러섰다. 집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집이 없어. 적어도 너희들이 있는 한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미림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다. 수진 씨,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한 모든 일은 다 당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나를 위한 일이라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 이름으로 위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내 돈을 도용한 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의사 진단서를 위조할 계획을 세운 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범죄자를 찾아 내 병원 기록을 위조하게 한 것도 나를 위한 일이라고? 비난 하나하나가 부동산 로비에서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들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 충격과 혐오가 가득한 것을 보았다.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혜가 절망적으로 거짓말했다. 모른다고?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 중 한 부분을 재생했다. 준우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정말 할머니를 미치게 만들 거야? 우리가 약을 바꿔치게 하고 물건을 숨기고 어머니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거야. 한 달도 안 돼서 어떤 의사라도 어머니를 치매라고 판단할걸. 부동산 회사 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나는 직원들과 손님들의 표정에 분노와 역겨움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녹음은 불법이에요. 미림이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범죄를 막기 위한 증거 수집이라면 합법이야. 내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때 김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 2명과 공증인 1명이 도착했다. 김수진 여사님, 저희는 김지훈 법률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자산에 대한 법적 권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이 세 사람은 저에게 제 부동산에 또는 제 재정에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음을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사기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중 1명이 준호를 향해 돌아섰다. 이준호 씨, 김수진 여사님의 부동산을 매각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 주십시오. 준호는 산소 부족한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렸다. 저희는 진행 중입니다. 즉 그들은 아무런 서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선언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으니까요. 그들이 가진 것은 제 모든 것을 강탈하려는 범죄 계획뿐입니다. 부동산 회사에서의 공개적인 대면은 시적에 불과했다. 우리가 건물을 나섰을 때 가족들은 나를 따라 거리로 나왔고 소리를 지르다가 애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준호가 소리쳤다. 할머니 제발요. 지혜가 울면서 외쳤다. 사랑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미림은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변해 있었다. 더 이상 걱정하는 척하지 않았다. 이 정신병자 할망고. 내가 택시에 올라타자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이용했어. 준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당신에게 바쳤는데 당신은 이렇게 보답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나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그녀에게 물었다. 네 말은 내가 매일 18시간씩 일하며 그를 먹여 살린 그 시절을 말하는 거니? 아니면 내가 그를 키우기 위해 경력을 포기하고 친구를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한 그 시절을 말하는 거니? 그 시절은 당신이 스스로 그를 입양하기로 선택한 거였잖아. 미림이 악의적으로 반박했다. 아무도 당신을 강요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감사하라고 요구하지 않아. 나는 죽은 듯이 평온한 어조로 대답했다.
나는 너희들이 내 돈을 훔치지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나를 미치게 만들 계획을 세우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야. 분명 그 요구는 너희들에게 너무 과한 것이었나 보구나. 나는 운전사에게 차를 출발시키라고 말했고 길가에서 소리를 지르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떠났다. 그날 오후 김 변호사가 급히 나를 찾아왔다. 김수진 여사님, 엄청난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전에 본 적 없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가족이 부동산 사건 이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실수요? 준호 씨가 궁지에 몰리자 곧장 위조 증명서를 만드는 강동수에게 달려가 5천만 원을 선불로 주고 가짜 경원 기록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그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구했죠? 그들이 당신 이름으로 발급받은 위조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겁니다. 그리고 미림 씨는 자신의 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다음입니다. 그 강동수라는 남자가 사실은 검찰의 정보원이었습니다. 위조 문서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수사기관과 협력해왔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당신 가족이 가정폭력과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걸려 위조 문서와 사기 시도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이미 모든 녹음과 녹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나는 오랫동안 망설였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각 가족 구성원과 단독으로 대면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직접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더 강력한 계획이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 국내 최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 계정을 등록했다. 제목은 간단하고 명확했다. 한 할머니의 고백 완벽한 가족의 민낯을 드러내다. 저녁 8시 나는 내 인생 첫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청자가 3명뿐이었지만 숫자는 빠르게 치솟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저는 김수진, 올해 70세입니다. 오늘 밤 저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완벽한 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상상을 뒤엎을 겁니다. 20분 후 온라인 시청자 수는 500명을 넘어섰고 1시간 후에는 3,000명을 돌파했다. 나는 준호의 입양부터 최 의사의 비밀 쪽지, 위조 신용카드부터 나를 미치게 만들 계획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며 모든 배신 행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댓글창은 나를 일방적으로 지지했다. 세상에 이 가족들 너무 역겹다.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용감하게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폭발점을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 도중 내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을 때였다. 지혜였다. 할머니, 제발 라이브 방송 꺼주세요. 그녀가 애원했다. 할머니가 우리 인생을 망쳤어요. 내가 너희 인생을 망쳤다고? 나는 그 말을 되풀이하여 모든 시청자가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너희들이 먼저 내 인생을 망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니? 할머니,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제 친구들, 선생님들, 학교 전체 사람들이요. 저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너희들이 정말 나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고 내가 정신장난이라고 선언하고 내 돈을 다 빼앗아갔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선택지를 논의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선택지를 논의했다고? 나는 소리쳤다. 지난 며칠 만에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었다. 지혜야, 나는 너를 어릴 때부터 키웠어. 네가 학교 갈 때, 아플 때 보살폈어. 그런데 너는 옆에서 네 엄마, 아빠가 나를 파기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웃으면서 보고 있었잖아. 전화 저편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지만 댓글 창은 폭발했다. 세상에, 저 손녀 정말 뻔뻔하다. 할머니,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할머니, 지혜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대학에 갈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다른 일도 있었고요. 다른 일이라니? 나는 그녀의 배를 무심코 만지는 것을 알아챘다. 너는 내가 어떻다고 생각했니?
지혜, 내가 네 ATM 기계라고 생각했니? 네가 나를 미치게 만들 계획에 참여하고 내 돈으로 학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지금 보고 있는 4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명해봐. 왜 네가 친구들에게 내가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빌렸는지 설명해봐. 나는 멀쩡하게 잘 있는데 말이야.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미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치매 걸린 노인이 아니거든.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지혜, 너희 엄마 아빠도 모르는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무슨 일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보다 네 미래를 더 망칠 수 있는 일들 말이야. 그녀는 즉시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상처는 이미 입혀졌다. 시청자들은 모두 내 손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5분 후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준호였다. 잔뜩 화가 난 목소리였다. 엄마, 당장 그 빌어먹을 라이브 방송 꺼요. 그가 소리쳤다. 안녕, 준호. 나는 달콤하게 말했다. 지금 보고 있는 5천 명의 시청자들에게 인사하고 싶니?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명예훼손? 너희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 계획을 세우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너희들이 내 카드를 도용한 청구서를 보여주는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그 녹음 파일은 불법이에요. 증거 수집을 위한 방어는 불법이 아니야. 아들. 오히려 네가 시청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어때? 왜 어제 오후에 위조 증명서를 만드는 범죄자에게 5천만 원을 지불했는지 말이야? 침묵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너무 길어서 나는 그가 전화를 끊은 줄 알았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강동수라는 남자가 검찰의 정보원이거든. 준호, 축하해. 이제 너는 가정폭력과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형사 중범죄까지 추가된 거야. 거짓말이라고? 한번 걸어볼래? 내일 아침 뉴스나 아니면 수사기관 사람들이 네 집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려봐. 댓글창은 미친 듯이 쇄도했다. 검찰, 이 가족들 감옥에 가겠네? 할머니는 완전 명탐정. 정의는 승리한다. 준호의 목소리가 변했다. 분노에서 절망으로. 제발 멈춰요. 우리가 아직 바로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아니, 준호. 나는 슬프게 대답했다. 가족을 배신하지 않아. 가족은 훔치지 않아. 가족은 친척의 정신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지 않아. 너희들은 가족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저 동성애자, 오타 동성애자가 아니라 동족상잔, 혹은 자기 가족의 재산을 누리는 범죄 집단일 뿐이야. 이 부분은 원문의 집단이라는 오타로 보이는데, 문맥상 같은 핏줄의 범죄 집단 혹은 동족상잔의 범죄 집단으로 재해석하여 번역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에게 45년의 인생을 바쳤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바쳤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45년을 바쳤어. 나는 너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내가 가진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속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엄마, 우리는 돈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빚이 많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미치게 만들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내 돈을 훔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내 노년을 망치기로 결정했다고?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었어요.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공중에 맴돌았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니. 45년의 사랑, 희생, 헌신이 그에게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네 말이 맞아, 준호. 내가 마침내 말했다. 너희들에게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으니 이제부터 나에게도 개인적인 일이 아닐 거야. 법 좀 있어보자. 나는 전화를 끊고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 가족입니다. 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일도 이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가 라이브 방송을 마쳤을 때 온라인 시청자 수는 7천 명을 넘어섰고 수백 통의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내 휴대폰은 알림 메시지로 가득 찼다. 내 라이브 방송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이다. 수천 통의 응원 메시지, 수백 건의 언론 인터뷰 요청. 가장 놀라웠던 것은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수진실, 한 메시지에 쓰여 있었다. 제 아들도 저에게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행동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는 변호사로부터였다. 저는 노인복지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사건은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로 변호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회복지사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수진 할머니,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어제 할머니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한 가족이 75세 노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것을 제때 막았습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김 변호사가 전화했다. 김수진 여사님, 어젯밤 라이브 방송이 판사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가 흥분해서 말했다. 제가 3가지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나는 호텔의 고급자기 컵으로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첫째, 지방경찰청 검사로부터 이미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수집한 증거와 당신의 라이브 방송 중 가족들의 부분적인 자백을 토대로 공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자백이라니요? 지혜 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준호 씨가 위조 증명서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는 수천 명의 증인 앞에서 죄를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소식은요? 당신의 가족이 유명한 이현우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거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3천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이 돈은 분명 그들 자신의 돈이 아닐 겁니다. 또 3천만 원이라니 그들이 대체 어디서 돈이 난 거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소식이자 가장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림 씨가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몰래 담보로 잡고 이순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위조된 서류로 자신이 공동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3주 전에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내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요? 당신의 집입니다. 김수진 여사님.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돈이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위조 증명서 만드는 강동수에게 5천만 원, 변호사에게 3천만 원, 나머지는 위조 신용카드에 구멍을 메우고 다른 지출에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기술적으로 말하면 은행이 현재 당신의 집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위조된 서류로 대출받은 것이지만 우리는 이 싸움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화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소중한 물건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기 전에 구출하기 위해서였다. 오전 11시 나는 변호사 2명과 법원 서기관 1명을 대동하고 도착했다. 서기관은 내가 방해받지 않고 개인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집은 폭격을 맞은 것 같았다. 원래 내가 정성껏 가꾸던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문 앞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준호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뭐 하러 왔어요? 내 물건을 가져가러 왔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분들은 내 변호사들이고 이분은 서기관이야. 내가 방해받지 않고 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확인하러 오셨지. 미림이 준호 뒤에서 나타났다. 대낮에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들어올 수 없어요. 그녀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여기는 이제 우리 집이에요. 당신들 집이라고요? 변호사가 물었다. 소유권 증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살고 있잖아요. 미림이 더듬거렸다. 여기 산다고 해서 집주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인내심 있게 설명했다. 더군다나 사기수법으로 담보를 잡을 권한이 있다는 뜻도 아니고요. 나는 내가 45년 넘게 살았던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눈앞의 광경은 나를 경악하게 했다. 거실은 배달 음식 용기와 빈 술병으로 가득했고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나의 아름다운 집이 며칠 만에 돼지우리로 변해 있었다. 너희들이 집을 어떻게 만든 거야? 나는 분노로 가득 찼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지혜가 계단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청소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내 돈을 훔칠 계획을 세우느라 바빠서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니? 내가 반격했다. 아니면 나를 미치게 만들 계획을 세우느라 바빠서? 아니면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서류를 위조하느라 바빠서?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내 방으로 들어갔다. 더 할 말이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내 서랍과 옷장이 온통 뒤죽박죽으로 뒤져져 있었다. 분명히 그들은 뭔가 찾고 있었다. 너희들 뭘 찾고 있었니? 내가 뒤따라온 준호에게 물었다. 아니요. 그냥 어머니가 걱정돼서요. 걱정? 나를 걱정해서 내 방을 다 뒤집어 놨다고? 나는 보석함을 열었고 내 짐작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내 남편이 결혼 20주년 기념일에 선물해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포함하여 여러 점이 사라져 있었다. 내 보석들은 어디 갔니? 내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무슨 보석이요? 미림이 거짓말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탐정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연결했다. 미림 씨가 전당포에 가져가 팔려 했던 보석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화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 쌍, 진주 목걸이 한 개, 백금 사파이어, 에메랄드 팔찌, 그리고 예비 약혼 반지 한 개. 미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것들은 금고에 있어요. 그녀가 필사적으로 말했다. 어떤 금고 말입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김수진 여사님 명의의 금고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이 있습니까? 모두 침묵했다. 미림아.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24시간 안에 보석을 모두 돌려줘. 하나라도 없으면 나는 특수절도죄를 추가로 고소할 거야. 내가 중요한 물품들을 챙기는 동안 부엌에서 그들이 격렬하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보석을 되찾아야 해. 준우가 말했다. 안 돼. 미림이 대답했다. 벌써 팔았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잖아. 다 팔았다고? 지혜가 공포에 질려 물었다. 그럼 어떻게? 그 강동수한테 5천만 원을 모아서 가짜 서류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하잖아. 하지만 그 보석들은 1억 원이 넘었잖아. 준호가 소리쳤다. 1억 원이 넘었다고? 내가 부엌문가에서 물었다. 그들 3명은 귀신이라도 본 듯 돌아섰다. 엄마,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준호가 설명을 시작했다. 뭘 설명할 거니? 너희들이 내 보석이 얼마나 값비싼지 알면서도 훔친 것을 설명할까? 너희들이 범죄자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 내 소중한 보물들을 팔아버린 것을 설명할까? 너희들이 내 소중한 추억들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쓰레기처럼 팔아버린 것을 설명할까? 엄마, 우리는 돈이 급했어요. 미림이 울면서 말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내 돈을 가로채는 것을 도와줄 사기꾼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미쳤다는 것을 증명해줄 변호사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지혜가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 보석들이 할머니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몰랐다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네가 태어난 날 할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 귀걸이들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우리 엄마가 남겨준 진주 목걸이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모든 물건에는 그만의 이야기와 추억이 담겨 있고 그것들이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몰랐다고? 저는 그냥 낡은 물건인 줄 알았어요. 그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낡은 물건. 마치 나처럼 말이지. 그렇지? 서기관이 다가왔다. 김수진 여사님, 물건을 다 챙기셨으면 이제 가야 합니다. 네. 나는 마지막 상자를 집어들었다. 여기서는 끝났어. 영원히 끝났단다. 내가 집을 나서자 준호가 문 앞에서 소리쳤다. 엄마, 우리가 아직 바로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나는 마지막으로 뒤돌아섰다. 아니, 준호. 가족은 사랑, 존중, 그리고 신뢰 위에 세워지는 거야. 너희들은 이 3가지 모두를 파괴했어.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법정에서 마주할 상대일 뿐이야. 나는 차에 올라타 45년간 살았던 이 집을 떠났다. 나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나약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전사였다. 나는 그 누구도 나를 파괴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이후 며칠은 법률과 언론의 혼전이었다. 내 두 번째 라이브 방송에서는 엉망이 된 집의 모습과 보석 도난 사건을 이야기했고 동시 시청자 수는 1만 명을 돌파했다. 댓글은 대부분 지지하는 내용이었지만 몇몇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제 가족도 작년에 저에게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한 여성이 썼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통의 쪽지는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저는 옆집 김수정입니다. 미림이 박철수 씨와 바람 피우고 있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필요하시면 사진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정, 그 온화한 이웃 아주머니, 그녀의 남편이 내 며느리와 2년 동안이나 불륜 관계였다니. 내 고통 속에서도 나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금요일 아침, 김 변호사가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다. 김수진 여사님, 검찰에서, 아니, 수사기관에서 어젯밤 강동수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준우 씨가 가짜 병원 기록을 만들도록 돈을 지불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이 그에게 모든 재산을 그들에게 남기는 가짜 유언장을 위조하라고 지시했고 당신이 서명할 때 이미 행위 무능력 상태였다고 주장하라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나는 복부를 강타당한 듯한 느낌이었다. 가짜 유언장. 그들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했던 것이다. 먼저 가짜 병원 기록으로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그 다음 가짜 유언장을 내세운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죽으면 그들은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던 거죠? 강동수의 말에 따르면 미림 씨가 4개월 전에 그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건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라 면밀하게 계획된 사정모의 범죄입니다. 그날 오후 호텔에서 이 소식들을 소화하고 있을 때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시였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로 무너져 있었다. 할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발요. 할머니랑 저만요. 무엇을 이야기할 거니? 지혜, 또 나를 속이려고? 또 감정적으로 협박하려고?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진실을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뭔가 나를 망설이게 했다. 나는 한번 도박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좋아. 하지만 공개적인 장소여야 하고 증인이 있어야 해. 그리고 나는 모든 대화를 녹음할 거야.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저를 만나주시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호텔 로비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지혜가 왔을 때 그녀의 눈은 퉁퉁 붓고 빨개져 있었고 옷차림은 매우 초라했다. 예전에 예쁜 것을 좋아하던 소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할머니,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가 말했다. 할머니는 알아주셔야 해요. 저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라니, 지혜? 너는 어떤 상황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했니? 처음에는 그냥 할머니를 고급 실버타운으로 설득해서 옮기려는 거였어요. 할머니에게 그게 더 좋다고 또래 친구들도 많고.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했니? 저는 어쩌면 그들이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집은 할머니에게 너무 크고 할머니는 외로워 보였으니까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건 그 돈을 알기 전의 일이었어요. 무슨 돈? 그들은 내가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할머니의 퇴직금, 은행 예금, 그리고 집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몇 달 동안이나 은밀하게 조사했어요. 어떻게 조사했는데? 할머니가 안 계실 때 서류를 뒤지고 할머니인 척 은행에 전화하고 심지어 할머니 예전 회사에 가서 퇴직금에 대해 묻기도 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칼날처럼 박혔다. 나중에는 그들이 할머니를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지혜가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20년은
더 살 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빠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왜 그렇게 급했지? 아빠의 도박비 때문이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아빠는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고 사채업자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빚을 졌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무서웠거든요. 또다시 충격이었다. 준호는 실직했을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앉은 도박꾼이었다. 그럼 너는 이 모든 일에서 어떤 역할을 했니? 저는 대학에 갈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다른 일도 있었고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만졌다. 다른 일이라니? 할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녀는 마침내 고백했다. 아이 아빠는 귀여운 남성이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저는 돈이 필요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내 마음속 소녀는 산산조각 났지만 동시에 깊은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너는 할머니를 미치게 만들 계획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니? 그들이 할머니를 미치게 만들려고 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소리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저는 그냥 의사가 할머니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써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지, 지혜? 나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녀는 한동안 조용히 울었다. 할머니가 집을 떠나신 후로 집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엄마 아빠는 매일 싸우고 엄마는 아빠가 도박한다고 비난하고 아빠는 엄마가 너무 탐욕스럽다고 비난해요. 저는 그 사이에 끼어서 임신한 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할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고소하신다면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침묵하며 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소화했다. 왜 지금 갑자기 돌아선 걸까, 지혜? 왜냐하면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저에게 말했어요. 만약 일이 터지면 보석 도난 사건을 저에게 뒤집어 씌울 거라고요. 제가 마약을 사기 위해 그랬다고 말할 거래요. 마약이라니? 나는 마약 안 해, 할머니. 하지만 반항적인 10대 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자신들의 주범이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대요. 최후의 배신.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친딸까지 희생하려 하다니. 증거는 있니? 지혜가 휴대폰을 꺼냈다. 할머니가 나가신 후로 엄마 아빠가 싸울 때마다 제가 다 녹음했어요. 그들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증거, 문자 메시지도 있어요. 엄마가 보석을 파는 돈을 받는 영상도 있고요. 왜 이런 것들을 녹음했니?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제가 깨달았거든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그들도 저를 버릴 거라는 걸요. 저는 미성년자였고 임신했고 돈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 희생양이 바로 저였어요. 나는 그녀를 응시하며 이것이 또 다른 거짓말인지 아니면 그녀가 마침내 정신을 차린 것인지 판단하려 했었다. 지혜야, 네가 부모님을 고발하기로 결정한다면 네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야. 그들과의 관계는 끝장날 거야. 그들과의 관계는 이미 끝장났어요, 할머니. 그들이 저를 이용해서 할머니를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저를 희생시키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요. 그럼 너는 무엇을 원하니? 할머니가 제가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손녀와 오랜만에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지혜야,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정의를 되찾는 것을 도와준다면 나는 네가 공부를 마치고 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거야. 무엇을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함께 보낸 시간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진정한 충성심,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거야.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이 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네 가족이라고 해도 말야. 지혜가 탁자 너머로 손을 뻗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이것이 준호와 미림의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얘야. 하지만 이제 너는 내 동맹이야. 동맹은 서로를 보호해야 해. 너는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니? 이 세상 그 어떤 때보다도 준비되었어요. 재판 날짜는 예상보다 빨리 잡혔다. 3주 안에 김 변호사는 증거를 모두 모았고 심지어 상대방 변호사도 준호와 미림에게 유죄 인정 협상을 권유했다. 하지만 그들은 거부했다. 그들은 법정에서 효심 깊은 가족이 치매 걸린 할머니를 돌보는 이미지로 배심원들의 동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번 걸어보기로 했다. 재판이 시작되는 날, 나는 가장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지혜가 나와 동행했다. 그동안 그녀는 나와 함께 호텔에 머물렀다. 할머니 긴장되어 법원 계단을 오르면서 그녀가 물었다. 아니, 얘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아주 평온해.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법정은 만원이었다. 내 이야기는 언론 보도 후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기자들, 카메라, 그리고 나를 응원하러 온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준호와 미림을 보았을 때 나는 그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준호는 살이 빠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미림은 초췌하고 신경질적으로 보였다. 곧 감옥에 갈 것이라는 압박감이 그들을 파괴한 것이다. 검사의 공세는 압도적이었다. 그는 나를 미치게 만들 계획에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신용카드 사기 증거를 제시했으며 위조 문서 음모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집이 불법적으로 담보 잡힌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았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지혜가 증인으로 증언대에 섰을 때였다. 이지혜 씨, 검사가 물었다. 부모님께서 할머니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실 때 무엇을 들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그녀는 모든 대화, 모든 계획, 모든 배신 행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약을 바꿔치기 할 계획을 세웠는지, 내가 죽은 후 얼마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 계산했는지, 그리고 일이 잘못될 경우 어떻게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는지 설명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나는 여러 배심원들이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다. 변호인단은 지혜를 공격하려 했고 그녀가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암시했다. 이지혜 씨, 당신은 임신했고 돈이 부족합니까? 그가 몰아붙이듯 물었다. 네, 저는 임신했습니다. 지혜는 품위 있게 대답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할머니가 증언의 대가로 당신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할머니는 저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할머니는 제가 마침내 옳은 일을 할 용기를 냈기 때문에 저를 지지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증언할 차례가 되자 나는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다. 김수진 여사님, 검사가 물었다. 가족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저는 45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들은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유했던 모든 순간의 사랑이 진정이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과 돈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에 불과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기분이십니까? 지금은 자유롭습니다. 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거짓말로부터 자유롭고 조종당하는 것에서 자유롭고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자유롭습니다. 변호인단은 나를 복수심에 불타고 비상금을 숨긴 부유한 노인으로 만들려 했다. 김수진 여사님, 가족에게 말하지 않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그들이 모르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 계획을 세우거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한 변명이 될 수는 없겠죠. 가족들이 그 돈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알 권리라니요? 무슨 권리로? 그들이 나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내려 계획한 권리로, 그들이 내 돈을 훔친 권리로, 그들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나를 배신한 권리로. 재판은 5일 동안 이어졌다. 결국 배심원단은 단 2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다. 준호는 사기, 문서 위조, 가정폭력, 노인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림도 같은 혐의에 사기 대출 혐의가 더해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미림은 무너져 울었고 준호는 아무 표정 없이 앞을 응시했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이 내게 물었다. 김수진 여사님,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인 정의는 구현되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의는 제가 남은 생을 즐기기 전에 제가 누구인지 제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6개월 후 나는 서울교회에 아름다운 집을 샀다. 이전보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들고 예쁜 정원이 있는 집이었다. 나와 지혜는 종종 그곳에서 오후를 보낸다. 지혜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다. 지금 그녀는 우리가 겪었던 일에 영감을 받아 노인 인권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법학과를 전공하고 있다. 몇 주 전 우리가 정원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녀가 물었다. 할머니, 아빠를 입양한 것을 후회한 적 있으세요? 아니, 나는 그를 입양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 나는 우리가 함께 심은 꽃을 어루만졌다. 나는 단지 선량함이 자기 파괴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을 후회할 뿐이야. 그럼 할머니는 무엇을 배우셨어요? 나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함께 보낼 시간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진정한 충성심,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배웠어. 나는 배신당하며 함께 있는 것보다 존엄하게 홀로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배웠어. 나는 또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 이제 71세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여행하고 책을 읽고 손녀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녀는 내가 항상 꿈꿔왔던 새로운 딸이 되었다. 준호와 미림은 감옥에서 여러 차례 나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나는 그들의 편지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어떤 문은 일단 닫히면 영원히 다시 열려서는 안 된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세 가지에 감사한다. 나에게 경고할 용기를 내준 최 의사에게 감사한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강인함에 감사한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쓸 용기만 있다면 끝도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에 감사한다. 선량함은 내 삶에서 여전히 중요하지만 나는 이제 현명하게 선을 행할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나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어르신들을 돕고 지혜의 학업을 지원한다. 나는 또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재단도 설립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마침내 내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다.